안녕하세요. 이상한 세무사입니다. 화요일에 어김없이 찾아뵙고 있죠. 자, 오늘은 사탄, 주식 증여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찍을지 저도 몰랐어요. 근데 너무나 사례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복잡합니다. 여기에 대한 제가 요즘엔 많이 꽂혔어요. 상담을 여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왜 이것만 자꾸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시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저한테 연락이 오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요걸 보고 전파가 됐으면 좋겠어. 많이 좀 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주식 증여로 과세될지 명의신탁으로 과세될지 그것이 문제로다. 둘 중에 뭐 선택하는 건가요? 오늘 또 사례를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오늘은 심사증여 2017-56 2018년 3월 14일 날 나온 심판례를 가지고 명의신탁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해당 주식이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저가양수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냐면요. 해당 주식이 최초에는 회사 설립할 때에 A라는 대표이사의 전체 주식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 종업원이 됐던 누구한테 가 있었던 거지.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정도 지나가지고 이게 다시 대표이사로 와야 되는데 대표이사의 자녀한테 이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법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애초에 이렇게 종업원한테 갔던 것도 증여, 다시 넘어오는 것도 증여,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오, 이거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 원짜리 주식을, 만 원짜리를 저렇게 줄 때도 증여, 다시 만 원을 내가 돌려받는데도 증여. 뭐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 이제 이렇게 되는데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이거 피하려고 피했는데 이쪽에 들어가가지고 교통사고 나는 거, 이 케이스에 해당을 합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은 명의신탁 당시에 장래의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객관적이고 뚜렷한 다른 법적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반대로 얘기하면은 조세 회피가 없어야 되고요. 객관적이고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종업원이 회사에 참여하기 위해 가지고 주식을 실제적으로 주금 납입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런 게 없다라는 거지. 대표이사가 돈 주고 그 돈 그대로 들어왔던 케이스들, 이런 게 이제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거래 간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비특수관계의 저가양수는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이 심판례가 한 가지는 명의신탁으로 잡았고 한 가지는 저가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 부과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사례가 몇 가지가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명의신탁과 관련한 또 어떤 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저가양수도로 잡아가지고 여기는 또 증여세 부과했고 몇 가지가 섞여 있는 케이스입니다. 자, 아무튼 이거는 이제 일부 인용됐다라는 건데 2018년도에 나온 케이스에 해당을 합니다. 자, 자세하게 좀 보면은 요약을 보신다 그러면은 한 주당 32만 원에 거래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보충적 평가액이 한 주당 42만 원인 것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당 5천 원에 대주주의 자녀한테로 양도한 게 정상적으로 양수도로 볼 수 있냐 없냐라는 거죠. 상식 떠올려보세요. 없잖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 주식을 취득하였다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녀가 자기 돈으로 이 회사 직원의 주식을 사와야 되는데 이거조차도 취득 자금이 없는 자녀가 했다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진 사례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저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상식선을 좀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이 처분의 개요가 그래요. 청구인이 2001년도에 설립되어서 인쇄 제조업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그리고 대주주 김모 씨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직원, 뭐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직원의 배우자 막 많이 꼬여 있죠. 뽑으면 좋은 줄 알고 이렇게 했나 보죠. 그런데 이걸 결국에는 액면으로 사왔다라는 거예요. 액면으로. 뭐 특수관계자 이제 여러 번 거쳐가지고 이제 비껴갔다라고 본인은 생각했겠지. 그래서 특수관계자는 비껴간 것 같아요. 뭔가를 해가지고. 근데 느낌 자체가 벌써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도 나왔잖아요. 대표이사 나오고 거기에 대주주 또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직원 나오고 차장이래요. 차장의 직원으로서 또 재직하고 있는 임모 씨는 이 차장의 배우자야.
그리고 이 배우자가 나중에 가서 2012년도, 한 11년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 대주주인 대표이사의 딸한테 이거를 넘기는 거죠, 주식을.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거를 시가로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왜 액면으로 했냐라는 거지. 그래서 세금 요거 피하려고 하다가 명의신탁으로 봐가지고 한 철퇴라면 두드려 만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명의신탁을 판례에서 어떤 식으로, 심판례에서 어떤 식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진지하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청구인이. 나는 억울하다. 내 주식 진짜 내 주식 맞다. 이렇게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청구인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쟁점 주식 2,000주를 800만 원 내내 취득했다 원래. 그 중에서 1,870주를 액면가액으로 양도했다.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쟁점 법인은 이익 잉여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대요. 이런 회사가 다반사잖아요. 배당을 받을 수 있대요. 받는데 뭐 안 받았죠. 2013년 6월 달에 쟁점 주식의 배당금이 1,000만 원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었음에도 배당금보다도 1,000만 원 정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2013년에 벌써. 근데 배당금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 그 금액으로 양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거죠. 뭐 상식적인 아니잖아요. 배당을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거래를 한다? 이 말이 되나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단 판례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배당금을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대가 권리증이잖아요. 그거를 900만 원에 판대. 바보 아니에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이례적인 점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구인과 그 배우자 임모 씨는 쟁점 법인의 발행 주식을 32만 8천 원에 양도된 적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대요. 2015년도에 누군가한테 팔았대. 누군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는 또 42만 7천 원에 팔린 것도 알고 있었어. 보충적 평가 방법이 그 정도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 원에 판다라는 게 말이 되냐. 이걸 이제 판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인 거죠. 상식 또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청구인은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소득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득 잘 챙기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판례만 잘 봐도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반대로만 하면 되는데 왜 이걸 못하는지 몰라.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는 행위 자체가 다 상법상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나는 1인 주주고 아니면은 우리 회사 주식은 다 가족이고 가족끼리 밥 먹다가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걸 굳이 주총해야 되냐? 저 옛날에 그거 돌아가시면은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요즘에 제가 어록을 하나 남겼는데요. 내 몸이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안전한 길로 가고 있는 거고요. 내 몸이 편하면 편할수록 세무조사와 아주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극과 주총 뭐하러 해? 편하죠. 굉장히 편하죠. 세무조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달콤한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세금 없다 이거 거래해도 세무조사와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서 또 얘기하는 게 쟁점이 뭐냐면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대표자의 자녀들에게 쟁점 주식을 양도한 자체가 결국에는 이 대표이사인 이 사람이 이 자녀한테 준 걸로 보여지지 않아요. 느낌이 오지 않나요? 예. 직원한테 11년 전에 줬던 주식을 내 자녀한테 주거라. 그것도 액면가액으로. 예. 충성스러운 직원이기 때문에 줬다. 예전에 그 두 번째 앞전 시간인가요? 얘기했잖아요. 동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돼야 되는 거지 대표이사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이미 그 주식은 누구 거다? 대표이사 거라는 거를 시인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종업원이라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00만 원 뭐 이 정도 금액으로 나와서 그렇지 이게 한 4억짜리 주식인데 900만 원에 팔라 그러면 팔겠습니까? 퇴사를 하더라도 소송을 걸리겠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은 법에서는 추정이라고, 그 명의신탁 주식은 추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신탁했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국세청은 추정의 논리를 먼저 가지고 들어옵니다. 추정이 뭐냐면은 너 그거 명의신탁 주식 맞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 그 추정에서 시작되는 그거에 빌미를 왜 주냐는 거예요. 빌미를 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 액면으로 그 액면이라는 의미를 이제 한 4번째 들으니까 아마 이해했을 거예요. 그럼 결국엔 액면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이해를 잘 해보시면은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에 의해서 가는 건데 법률의 근거에 따라서 판결되지 않는 게 명의신탁에서는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짓을 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의 심판례하고 조금 다르게 명의신탁과 관련한 거는 나쁜 짓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에서 시작했지만은 국세청의 편을 자꾸 들어주는 느낌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하면 된다고 얘기했어. 자, 두 번째, 청구인은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한 발 물러섰어. 자, 좋다.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국세청이 자꾸 주장을 하니 그래, 설사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심장이죠. 치자. 근데 나는 조세회피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명의신탁 주식이 존재하려면은 조세회피를 위해서 그 주식을 옮겨놨다라는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사유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장을 했어. 그래서 이 이제 조세심판관이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려면 입증 책임은 이거는 명의자에 있다 할 것이고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될 정도로 조세 회피와 상관관계 없이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국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국어가 아니야.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조세피가 없었다라는 것을 객관적이고 굉장히 뚜렷하게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법원에서 나온 얘기예요. 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대법원에서 이 판사가 굉장히 이렇게 길게 요거 이제 자료로 이제 올려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청구인이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피가 없었다고 주장했어. 근데 경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피가 없었다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라는 거지.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잉여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대요. 아까 그 얘기 똑같이 하는 거죠. 똑같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배당을 기대하지 어느 주주가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데 나는 고의 그대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종처럼 살겠습니다. 이게 내 주식인가요? 아니지. 내 주식 아니라는 걸 선언하는 거잖아요. 배당 안 줘도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 이 행위 자체가 벌써 고율의 종합소득세가 회피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요 하나가 살피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난 좀 억지스럽기는 해요, 살짝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 진짜 꼬투리 이제 제대로 잡힌 거예요. 실제로 쟁점법인은 2013년 6월 달에 배당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주식 명의 수탁자들에게 소득을 분산시켰잖아요. 명의신탁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분산을 시켰기 때문에 약 17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대단하죠. 고작 170만 원을 과소납부했기 때문에 명의신탁 주식으로 조세피 있잖아요. 170만 원 덜 냈잖아요. 그래서 고액의 증여세 엄청나게 두드려 맞기 때문에 매덕 두드려 맞는 거죠. 뭐 꼭 빵을 훔친 장발장에 비유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여기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명의신탁을 보는 법의 잣대가 이렇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설사 명의신탁을 하셨다 하더라도 배당을 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 잘 하셔야 돼요. 그럼 배당하지 말아라? 이 얘기인데 배당 안 하고 끝까지 가면은 주식가치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상담만 받다가 또 다시 덮어. 그러니까 분명히 처리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청구인이 명의신탁자의 자녀들, 명의신탁자는 맡긴 사람이에요. 대표이사. 자녀들에게 쟁점 주식을 양도하는 이 형식적인 행위 자체가 아버지가 자녀한테 다이렉트로 꽂았으면은 9천만 원의 증여세를 낼 건데 이렇게 돌렸기 때문에 증여세가 한 푼도 안 나오는 걸 신고한 거예요. 자, 9천만 원 너 누락했지 않냐?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러니까 다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비춰보면은 명의신탁자 김모 씨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거에 대해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라고 그냥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억울하면 또 뭐 대법원 가시든지 하셔라 이런 거예요. 근데 거의 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증여세는 포괄주의 과세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회해서 증여해서 9천만 원의 증여세를 과소납부했다라고 보기에 나는 진짜 9천만 원
가수 납부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는데 했대. 그거의 법이 이거예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면은 4시간에 걸쳐가지고 비상장 주식의 이동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특수관계자 간에 다이렉트로 거래할 때는 시가 제대로 평가해가지고 예전의 방식대로 잘 하면 돼. 근데 시간이 너무 쫓기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꾸 마음이 급해지는 거야.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면 되냐면요. 시간을 길게 가면 돼요. 아침에 5시 일어나셔가지고 운동장 열심히 뛰세요. 그리고 건강을 충분히 챙기신 다음에 이상화 세무사를 검색을 해서 찾아오세요. 그러면은 3년, 5년, 10년 플랜을 짜가지고 가면 되는 거지. 이걸 어느 날 갑자기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오늘 다 해결해버리고 액면으로 거래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제가 최근에 상담 사례들을 다 보면은 주식이 굉장히 간단한 케이스는 거의 없었어요. 대표자 몇 퍼센트 가지고 있고 종업원 몇 퍼센트 가지고 있다 퇴사하기도 하고 이거를 대표이사한테 가져오려고 하니 내 나이 벌써 67세인데 굳이 내가 받을 필요 있냐? 내 자식한테 줘라. 말은 좋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의사로 따지면은 100여 건의 수술을 제가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수술 사례가 똑같은 수술이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숙련된 외과 의사가 세심한 칼끝으로 환자 생명을 살리는 부분인 건데 이거와 관련한 주식 이동과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세심한 펜을 가지고 수술과 같이 임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너무 즉흥적으로 가는 거야. 된대. 비특수 관계자이기 때문에 액면으로 거래도 된다. 이유는 3억 언더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분명히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다. 이 법을 자 이거 복습이 필요합니다. 한 4번을 보셔야 돼요. 4번 보고도 이해 안 된다. 한 번 보고도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1대1 상담하기 댓글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클릭하시면은 제가 카톡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실시간으로 드리지는 않고요. 네,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4회차에 걸쳐서 한 달여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하고 공감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화끈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